그럼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무역학 개론을 공부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역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역의 정의입니다. 자, 무역.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어디선가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런 말도 쓰는데 자,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 상거래 활동이다. 즉 저희는 수출, 수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 이 관세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관세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스텀스 라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실질적으로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국경이라는 즉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커스텀스 라인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 수입 실질적으로 다들 돈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또는 물건이 어느 국경을 넘는다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물건이 상대방 국가로 넘어간다 또는 상대방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무역은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 상거래 활동이다. 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수출, 수입 저희가 두 가지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역의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유사 개념이라는 것은 무역이란 말이 다른 말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를 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자, 무역은 뭐 통상이라는 의미부터서 경제적인 활동, 또 상거래 활동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외국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무역, 세 번째가 국제무역,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무역 이런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무역이라는 것은 내국 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그리고 대외 무역이라는 것은 대내 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국제 무역을 저희가 이제 무역과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제라는 말 자체가 외국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고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국제 통상이라는 의미 자, 이제 최근에는 무역을 넘어서 통상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통상에는 뭐 FTA라든지 외교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역 통상 또 이런 의미들이 쓰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국가와 무역을 한다 해서 세계 무역 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 무역의 유사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무역의 대상입니다. 예. 내가 무역을 한다. 과연 뭘 팔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장 좁은 의미로 한번 봐보고 또 넓은 의미에서 저희가 무역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다 그러면은 물품, 즉 상품 거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TV나 인터넷 소식들을 보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무역이라는 것이 물품, 상품에 대한 수출입 거래인데도 불구하고서 다른 의미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FTA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역에 대해서, 즉 상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의료라든지 투자라든지 분쟁 예, 이런 의미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의미입니다.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물품 거래라는 것.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넓은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 물품의 수출, 수입, 요거 외에도 자본, 그리고 기술, 그리고 용역,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노동 등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국가들의 경제 거래.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포함한 것이 무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무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무역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무역이라는 것이 워낙에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 외국 사람하고 거래한다. 일단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면 편하죠. 일단 언어도 통하고 또 거리도 가깝고 또 통화 단위 또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역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많은 위험이 따르죠. 두 번째는 이제 선물 매매 거래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런 특성도 있고 세 번째는 정형화된 국제 상거래 관습이 사용된다. 예. 자, 그리고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룬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당사자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수 복합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많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역 거래 일단 요 언어라는 것이 다르죠. 상당히 이게 저희로서는 관건입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이제 K-팝이든지 K-뷰티든지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또 드라마도 그렇고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거래에서는 한국어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하고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가로막습니다. 다들 국가마다 각각의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거래 절차가 매우 복잡하죠. 그리고 위험도 많이 따르는 겁니다. 자, 거래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많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역은 선물 매매가 대부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날짜로 무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주느냐? 아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6개월 후에 물품을 건넨다. 그러면 그 6개월 후에 돈을 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6개월 후에 돈을 주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무역은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환율이라는 거. 왜 이 환율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통화 단위가 원화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자, 뭐 미 달러도 있고 뭐 캐나디안 달러도 있고 유로와 위안화, 엔화 상당히 많죠. 서로 각각의 나라의 통화로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역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오늘의 환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오늘의 환율. 자, 일반적으로 US 달러. 자,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는 6개월 후에 돈을 주더라도 오늘 날짜 계약의 환율을 적용하는 선물 매매가 주종을 이룬다. 자, 이 선물 매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형화된 국제 상관습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키포인트입니다. 이 정형화된 국제 상거래 관습이 사용된다. 자, 무역 거래는 상이한 주권 국가에 속하는 이 양 당사자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각 나라의 중거법,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거래 관습, 이 관습이라는 것을 쓰는데 자, 이 관습 중에서도 정형화된 거래 조건들을 저희가 참고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인코텀스입니다. 자, 이 인코텀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코텀스.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인코텀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됐는데 이 인코텀스를 모르게 되면 참 무역하는 데 어렵습니다. 자, 수출업자인 셀러, 수입업자인 바이어, 그리고 중간에 운송을 도와주는 포더 또는 이제 운송인, 실제 운송인, 그리고 관세사 이런 사람들이 이 인코텀스 규칙을 다 여러분들 계약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이 인코텀스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규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코텀스 여러분들 2020입니다. 자, 요 2020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2020년도 버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인코텀스는 10년에 한 번씩 새롭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은 2020년도에 나온 버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인코텀스 2020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를 하나 더해도 참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음은 해상운송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무역은 실질적으로 해상도 있고 항공도 있고 철도, 육상운송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수송을 해야 되고 운송비가 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서 요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발전이 되어 왔죠. 자, 그리고 해상운송 중에서도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인코텀스 그 규칙 중에 하나인 CIF 그리고 FOB 이런 해상운송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운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상운송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운송의 대략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역은 나 혼자는 못합니다. 또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두 명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셀러, 바이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품을 실제 만드는 생산업자인 제조업자, 은행, 금융업자, 운송업자, 보험업자, 또 통관업자 많은 당사자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역은 셀러와 바이어 간에 맺은 셀리스 컨트랙트, 즉 이 매매 계약 요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운송인하고 운송계약, 보험인하고 보험계약, 또 은행과 이런 결제계약, 환계약, 많은 부수적인 계약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에 여러 특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네 번째는 이제 무역의 학문적인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무역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배우는 이 무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번쯤은 살펴보고 가야죠. 자, 이 무역학의 어떤 학문적인 성격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내가 배우는 과목, 내가 학습을 하는 이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무역학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재화, 이 재화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용역, 서비스, 즉 생산 요소의 국제적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인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의 경제 행위를 연구하는 이 실천적 학문이다. 예, 무역은 저희가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무역학 책들 보면은 실용무역, 예, 실천무역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무역학은 실천적인 학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무역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1960년대입니다. 무역학은 원래 이 경영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또는 경제학의 한 분야였죠. 실질적으로 무역학은 무역이라는 말을 별로 써본 적이 없고 경영학의 하나,
경제학의 하나 요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80년대 이후부터서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무역학을 공부하자고 했을 때 이 무역학과 대부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학교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 무역학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이후부터서 이제 서서히 시작을 했고 지금에 와서야 이 무역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시간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 이 무역학 개론에 이 무역학이라는 연구 분야, 즉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이 무역학의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역학은 첫 번째 국제경제학입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지만 경제학의 한 분야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국제무역이론, 화폐 부분, 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금융이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영학입니다. 어차피 무역이라는 것도 기업 경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경영이라는 것도 무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업이 경영을 하지만 이 무역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100대 기업, 200대 기업,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영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영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외국에다가 물품 파는 거죠. 국내에다가 물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주로 외국에다가 물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 이게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경영학도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시려면 이 국제 상학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무역학 개론도 국제 상학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무역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 자, 요게 합쳐진 것이 국제 상학.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무라는 말을. 예. 자, 이 상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무역학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경영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품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예, 대금 결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보셔야겠죠. 자, 무역학은 국제 상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역의 종류입니다. 자, 무역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만 있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파는 거. 자,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무역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역의 종류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역의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무역의 주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국가가 어떻게 간섭을 하는가, 자, 이것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무역이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가, 자, 이러한 어떤 분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태, 즉 눈에 보이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도 분류를 하고, 또는 이제 거래 당사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자, 그리고 이제 또 생산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타는 어떻게 이루어진가. 자, 많은 어떤 무역의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민간무역과 공무역입니다. 자, 이 민간무역, 공무역, 즉 민간이 알아서 무역을 해라. 이게 이제 민간무역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공무역.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공공무역이라고 부르죠. 예,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직접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국가가 주체가 되는 형태. 자, 이런 어떤 무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아예 민간에게 맡기는 것, 이게 이제 자유무역이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것, 이게 보호무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국가든 간에 대부분 자유무역을 표방합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100% 자유무역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국가가 간섭을 합니다. 자, 간섭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즉, 기업이 더 잘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 자, 이게 이제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물품을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 무역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직접 무역은 다 압니다. 예, 셀러와 바이어, 즉 수출업자인 이 셀러와 자, 바이어 간에 서로 간에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무역보다는 간접 무역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이 간접 무역은 제3자가 끼어드는 겁니다. 자, 제3자가 끼어드는 건데 이제 어떻게 끼어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통가무역, 자, 그리고 중개무역, 자, 그리고 또 중개무역. 자, 영어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글자가 달라요. 자, 그리고 스위치 무역.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되는데, 자, 먼저 통가무역입니다. 수출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가에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갑니까? 예, 제3국을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3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래. 자, 이게 이제 통가무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몽골에 물품을 수출합니다. 자, 그런데 몽골이라는 나라, 저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무역을 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항공 운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육상 운송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육상 운송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상 운송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항공 운송을 하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항공기에 그거를 다 싣게 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연태라든지 텐진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 몽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 자기 나라를 거쳐 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통가무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무역입니다. 자, 중개무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머턴다이징 트레이드인데 이게 다음에 나오는 여의의 중개무역과 항상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양국의 제3국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결제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서 직접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품은 제3국에 있는 상사가 수입상으로부터서 물품을 보내고 커미션을 취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우리나라의 중개무역업자가 있는 거죠. 자, 중국에서 일본으로 물품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한국 사람은 뭐 했느냐? 두 사람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수입상한테 수수료, 커미션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무역을 하겠지만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하는 데는 한국 사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개무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드, 요 중개무역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형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화물이 제3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만을 거쳐서 수입국가에 재수출한다. 그래서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익을 노린다.
자, 여기서는 이 중개 수수료라는 것을 수수료로 보시면 말고 실질적으로 무역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저희 한번 봐볼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일본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자, 앞에서 보셨던 중개무역과는 좀 다른 점은 뭐냐?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거래를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건이 옵니다. 대금이 결제돼요. 자, 그리고 이 물품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가공이라는 것은 포장 아니면 라벨링 작업. 요 정도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대금 결제. 요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일본에 팔았던 비용 150만 원, 중국에서 사온 비용 100만 원, 즉 50만 원의 차액을 노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의의 중개무역, 자,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우리나라가 꽤 많이 합니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스위치 무역입니다. 자,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도 서로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상과 수입상 국가가 서로 통화 단위가 달라서 제3국의 업자가 개입을 해서 이 계정을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은 수출상과 수입상 국가로 이루어지는데 대금 결제를 중간에 수입업자를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백이 많지는 않지만 자, A국이 있고 B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무역을 합니다.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C국으로 돈을 보내서 이 C국에서 다시 외화 계정을 통해서 A국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스위치 무역입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무역거래에서 이 스위치 무역이 거의 이용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에서 모든 외국환 거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나라를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아직까지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이 있는데 유형무역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무형무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자본, 노동, 서비스. 자, 저희 자본 보이는데요. 노동 일하는 사람 보이는데요. 서비스 해주는 거 보이는데요. 실제 물품은 아니죠. 실제 물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형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남북무역이 있고 동서무역이 있습니다. 자, 남북무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나라끼리 거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남북무역입니다. 특별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럼 동서무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쪽에 있는 국가와 서쪽에 있는 국가들이 무역을 한다 해서 동서무역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구상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구상무역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품 대금에 상응하는 수입과 수출을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이 외국으로 물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요 외국에 있는 국가가 또 그럽니다. 야, 내가 너희 나라 거 물품을 사줬으니까 너희도 우리나라 물품 좀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수출을 서로 같이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구상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강무역이라는 거, 물론 상강무역도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두 나라 사이에 수출 또는 수입이 불균형을 이뤄요. 어느 한쪽으로 편무역, 좀 치우치는 무역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를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3자, 3국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금 결제를 이루고 국제 수지의 균형을 도모한다라는 것. 자, 요게 이제 상강무역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무역거래에서 뭐 자주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무역은 수평무역, 수직무역.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수직무역과 수평무역이 최근에 이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중에서 수평무역이라는 거, 예, 국가 간의 생산 단계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 간의 무역이라는 거죠. 예전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에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평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직무역이라는 것은 생산 단계가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그런 물품 간의 무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타 무역 거래인데요. 녹다운 방식이라는 거. 자, 이 녹다운 방식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다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죠. 자, 조립할 수 있는 설비,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그런 거래처에다가 물품을 팝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반제품의 형태로. 그리고 그 수입 국가에서 이 반제품의 형태를 최종의 제품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녹다운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주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죠. 뭐 중공업 거래사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코라든지 아니면은 중공업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녹다운 방식을 거래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링크제 무역이라는 것은 수출입을 수량이나 금액으로 연결시키는 무역 거래. 예.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수출입 같은 경우가 대금 결제 물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수량과 금액을 반드시 연결시키는 무역 거래, 이러한 것이 이제 링크제 무역. 물론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거래 형태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EM이죠. OEM입니다. 예. 자, 예전에는 우리가 OEM을 했었는데, OEM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자, OEM은 뭐냐면요.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링이라고 불리우는데, 수입업자로부터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인 우리나라 사람의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OEM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데서 물품이 판매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은 뭐 냉장고 세탁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S전자, L전자의 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하는데 이 제품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품이 만들어진 장소를 보면 중국, 베트남, 그리고 그 옆에 OEM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L전자나 L전자나 그다음에 S전자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의뢰해서 냉장고 세탁기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의 로고를 붙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이 제품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느냐? 아니죠. 중국이나 베트남 국가는 일단 인건비가 싸고요. 그리고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원재료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OEM 비용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 온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인력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인력 창출이 안 되죠.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OEM 거래입니다. 자, 다음은 산업설비 플랜트 수출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이런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종합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제품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설비, 뭐 노동력, 노하우, 이런 많은 것들을 팔아서 비용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가 산업설비, 흔히들 플랜트 수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금 결제별로 수출입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송금, 그리고 추심,
그리고 신용장.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송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TT 결제라는 거, COD 결제, CAD 결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TT는 전신한 송금이라고 부르고 COD는 물품을 넘겨주면서 결제를 받는 거고 CAD는 서류를 넘겨주면서 물품을 나중에 넘겨주는 결제 방식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CAD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추심입니다. 추심은 컬렉션이라고 불리는데 이 컬렉션이 후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추심 결제다 그러면은 선지급이 아니라 후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심에는 DA, DP, 후지급 중에서도 DA와 DP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대금 결제에서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장 결제 방식인데 환신용장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 신용장에서 발행되는 환어음 그리고 인수 매입 시에는 반드시 운송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송서류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운송에 필요한 서류, 운송을 위한 서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운송서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송금, 추심, 신용장 요 세 가지가 대금 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무역이라는 건 왜 무역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의료, 관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 기술, 서비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대외 의존도 중에서 무역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우리나라는 80에서 9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하면은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수출과 수입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수출부터 보겠습니다. 외화 획득, 원자재 확보의 원천이 된다. 수출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 기회의 창출, 그리고 고용이 증가된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수출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외화 획득, 원자재 확보 원천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이 외화를 통해서 다른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데 수출, 무역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 원자재 확보의 원천이 되는 게 수출입니다. 자, 무역의 대금 결제 이용되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물물 교환, 현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화로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수출은 외화 획득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생산 규모 확대를 가져와서 산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기회의 창출, 그리고 고용이 증대된다. 자, 몇 년 전부터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많이 짓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기회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여러 가지 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 인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용 기회의 창출 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출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은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 창구를 한다. 그리고 국내 산업에 경쟁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자, 이렇게 수입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없죠.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부전 자원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 경제 10위가 아니라 5위 또는 3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인데 요 부전 자원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경제 수준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 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수입 상품에 대한 경쟁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외 경쟁력 제고에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제 욕구가 좀 니즈가 높아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수입을 통해서 국민의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수출, 수입의 경제적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